자, 이번 시간은 우리 유권해석 판례 동영상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이제 법인 결산, 이 강의가 이제 3월 초에 찍는데요.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저희 아이파와 제가 이제 책을 쓰는데 법 결산을요. 쓰면 이제 9월 말 정도까지 유권 해석이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죠. 9월 말까지 우리 본 교재에 있고 그 교재 이후에 나오는 유권 해석 판례 심판원 결정 사례들을 이렇게 별도로 띄워드리죠. 그렇죠? 띄워드리고 동영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하는 시점에서 저에게 뽑아왔어요. 여러분도 이걸 뽑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자료실에 있죠. 자료실에 가면 지금 39번까지 나와 있고, 자, 이런 겁니다. 자료실은 우리 아이파의 회원으로만 가입하시면, 로그인 하시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보죠. 연회비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누구라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연간 회원님들은 요게 연간 회원님들에 따르는 강의만 요 동영상이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연간 회원이라는 거가 되겠고요. 뭐 연간 회원이 저는 당연히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금액적으로도 너무 싸잖아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입돼 있으시고요. 많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러니까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올려드렸고, 요 동영상 강의는 연간 회원님들만 듣습니다. 오늘 제가 39번까지 올렸거든요. 요 자료가. 그래서 오늘 녹화를 꽤 많아요. 제가 오늘 5번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39번까지 모든 동영상을 다 마무리할 겁니다. 잘 출력하셔서 하나하나 넘겨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자, 먼저 읽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서 공제받지 못할 2월세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받지 않았다. 2월 공제기간 이내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항상 요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내용은 이게 고용증대세액 공제거든요. 칠판 잠깐만 봐주시죠. 자, 여러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29의 7조죠. 지금 현행 법조문에서 가장 민감한 법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도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뒤에 가서 아주 그냥 거의 기절하실 내용을 듣게 되실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쉽게 그냥 2019년에 그죠?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러분 10억이었다. 근데 이 회사가 최저한세 적용이 돼서 6억밖에 공제가 안 됐다. 그럼 여러분 얼마가 이월되는 거예요? 4억이 이월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5년, 최근부터는 이제 10년간 2월 공제가 되는데 내년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2020년에 이건 차고겠죠. 차고로 4억이 이월되면 요 이월된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받았다. 누락했다. 이건 에러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2021년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거 왜 질의했나 이런 내용도 좀 헷갈리는데, 왜냐면 이미 19년에 받아서 2월 됐고 2월 공제가 떴고, 근데 이거를 2020년에 에러로 못 받으면 이건 올해라도 뭐예요, 그죠? 2021년에 이 금액을 공제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해당.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걸 물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 생각에는 2020년 거를 그냥 경정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연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1년에 2020년 세무조정에서 이걸 놓쳤으면 경정으로 해서 이걸 환급받으면 되는데 이거 똑같아요. 지금 나중에 얘기할 거라니까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공제를 여러분 못 받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이거 잘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 알았어요. 2019년에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경정이잖아요. 경정 청구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더구나 받았고 2월 되면 경정인데 혹시 이 취지는 이걸 경정하지 않고 그냥 뭐 2월 공제가 10년이니까 요 2021년에 그냥 세액공제를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다. 요거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그냥 이런 질문이 나오면 그죠? 경정 청구 기간 안에 받아라. 뭐 이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정 청구는 5년이고요. 2월 공제는 여러분 여기 10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뒤에 가서 5년이 지나서 이걸 알았어요. 5년이 지나서 알았으면 경정 청구 기간은 지났으면 안 되는데 요 유권 해석이 2월 공제 기간 안에 남아 있다라면 해라라면 경정 기간 안에는 경정을 하겠지만 경정이 지난 이후에 이상을 알았을 때도 그냥 2월 공제 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안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뜻이면 이 유권 해석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유권 해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 유권 해석을 낸 국세청의 이런 분들이 아니라서 제가 본 뜻은 잘 그러지만 이런 거라면 여러분 진짜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요건 잘 생각하셔서 잘 하시고요. 어쨌든 유권 해석이 2월 못 받았지만 2월 공제 기간 안에 있으시면 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잡아주시고요. 자, 15번 유권 해석을 이렇게 마감하고 이제 16번으로 가시죠. 16번. 사업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다음 사업연도에 전체 상시 근로자 등의 감소로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청년 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으로 봅니다. 야, 이거 꽤 까다롭네, 그렇죠? 또 고용증대죠.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용증대는 이따 정말 많이 하지만 2018년에 이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017년 대비 사람 수를 우리가 상시 근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도보다 여러분 증가를 하게 되면 증가 금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줘요. 그렇죠?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 상시 근로자를 또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청년 등의 상시 근로자와 청년 등 외의 상시 근로자로 갈라져요.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게 등이 요 청년과 장애인과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에요. 직금으로는요. 그죠? 옛날에는 60세 없었고요. 그러면 요 청년의 나이가 입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날 현재 그죠? 만 29세 이하여야 돼요. 29세. 그러니까 만 29세. 요게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걸 군 복무 기간을 빼요. 군 복무 기간을 빼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 이분이 군대를 안 갔다 그럽시다. 군대를 안 갔는데 이분이
올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한 날이 여러분 뭐 29세 여러분 몇 월이라고 그럴까? 8달이 됐어요. 계약하는 날 현재. 그럼 문제는 이분이 올해 30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몇 달만 지나면 계약이 언제 했냐고요? 그냥 2월 1일 날 했다고 볼게요. 그럼 이제 2월 1일에 그죠 여러분요? 29세 8달이면 4달만 지나면 이제 만 30세가 돼요. 4달만 지나면. 그러면은 이분이 딱 만으로 30세가 되는 게 2, 3, 4, 5 해서 뭐 그냥 그죠? 올해 그 6월에 30세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분은 계약을 할 때는 만 29세 이하였기 때문에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또 올해 몇 달 지나니까 이분은 또 이제 여러분 뭐가 돼요? 청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는 유권 해석은 이건 당연히 있었어야 돼서 밑에 제가 분석에다 써놓으셨죠. 그러니까 4월 1일에 30세가 된다면 여러분 봐 이건 뭐 6월이라고 보면 그러면 자 1월부터 5월은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6월부터 여러분 12월은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약할 때는 청년이었어요. 그럼 이게 문제는 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하잖아요. 이렇게 후년에도 공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또 해요. 3년간 공제가 되는데 중소기업은 공제가 되면 문제는 내년도에 상시근로자가 요 공제를 받은 연도보다 줄어들이면 추징이 돼요. 그런데 이분은 봐요. 이분은 내년에는 당연히 만 30세가 넘어가니까 청년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또 나중에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게 요 상시근로자는요. 월말에 청년이에요 아니에요를 월말을 12달을 합계해서 10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청년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2월 1일 날 입사했으니까 이분은 2월부터 5월까지는 청년이고요. 월할 계산할 때 그다음에 6월부터 12월은 청년에서 빼요. 그럼 이게 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고 청년을 구해서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에 청년 등 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있으실 수 있어요. 연도 중에 입사를 했는데 30이 된다. 그러면 30이 되기 전월까지는 청년 쪽에다 넣고 그 이후에는 청년이 아닌 걸로 넣는데 이게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죠? 요 계속 이 상시근로자가 늘면 2020년까지도 18년께 계속 공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2019, 20도 이분은 그죠? 따질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내년에는 1월이죠. 이때는 이 사람을 청년에다 넣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청년이 똑같은 기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 처음에 들으면 약간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해 청년이 딱 되는 분이 올해 마침 올해 여기에 입사를 했다. 그죠? 여러분 입사를 했다. 그럴 때 요 유권 해석은 반드시 있었어야 될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구하기가 어려워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요. 올해 30이 돼요. 근데 올해 우리 회사 입사했어요. 그럼 올해 안에 입사할 때는 청년이었고 올해 안에 나이로 보면 청년이 아닐 때 상시근로자 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요 유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16번째 지금 15, 16 둘 다 고용증대세액공제였죠. 그러니까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그 정도로 지금 제일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자, 16번 또 마감하고요. 17번 가시죠. 이런 건 좀 쉬는 거구만. 제가 읽으면 되겠네. 17번.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4조 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률을 위반할 때 이 법률을 위반해서 추가로 지원한 금은 선금이 아닙니다. 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무슨 과태료나 벌금을 맞으면 그건 여러분도 선금이 불산입되는 건 알아요. 그죠? 근데 원 금액이잖아. 요런 걸 주면 안 되는데 너 주면 안 된다. 주면 이런 페널티가 있다. 그 페널티는 당연히 선금 불산입이겠죠. 근데 문제는 주지 말라는데 법에서 주면 안 된다라는데 준 돈, 이걸 잘못하면 요 돈을 선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선금이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순간 착각이 돼요. 주지 말래도 이건 순자산 감소설로 이건 선금이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가 선금 불산입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유권 해석에서 법에서 주면 불법이에요 라는 그 대상이 되는 원 금액도 선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이것도 중요한 유권 해석입니다. 17번은 안 써서 좋았네요. 17번 끝. 18번으로 가시죠. 자, 이건 또 뭘까요? 18번.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2가 여러분 그냥 멋있는 말로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죠. 이거의 임금 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중 어느 하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전과 연도 올해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 증가액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요 미완료 소득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고 빼요. 그렇죠? 무언가를 더하고 빼면 요게 어떠한 소득 금액이 나오고 소득 금액이 나오죠. 여기다가 뭘 빼잖아요. 뭐 기계장치에 투자했다. 그다음에 임금을 뭐 또 임금이 올라갔다. 지금 요걸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요런 걸 뺀 금액에 여기에 뭐 여기에 그렇죠. 근데 요 사업소득 금액에 또 몇 프로를 때리는 공식이 있어요. 때리고 기계를 넣는 공식이 있고 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기계를 빼는 게 있고 두 가지 선택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미완료 이 세금이 20%라 요 놈을 법인세로 내시는 요 미완료 소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임금의 증가액을 빼죠. 그러니까 임금의 증가액이 있으시면 요 미완료 소득이 요게 플러스가 미완료 소득이잖아요. 요게 줄어들죠? 줄어들어야 좋은데 요게 임금이 증가된 사람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총급여액이 뭐라고 돼 있네? 그렇죠? 총급여액이 이분이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물론 돼 있고요. 요 근로소득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에 대한 요 임금 증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1번에 보면 직전 연도엔 8천이 안 됐었고 올해 8천이 넘는 분이 있고 작년에는 넘었는데 올해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상기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연대 임금 증가액을 산출하라. 저 이거 유권해석 안 들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과 202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아무 때라도 요 근로소득이 8천만 원이 뭐예요? 그렇죠? 넘어가는 분이 있더라면 하나도 한쪽이라도 걸리면 요 임금 증가액을 구해서 빼는데 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청년은 나중에 보세요. 이 공식이 아주 공식이 뭐 2배 뭐 까다롭죠. 공식을 돌아갈 때입니다. 아까 연도 중에 30이 되면 해당하지 않는 월부터는 제외를 해라 뭐 이렇게 나오네. 아까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진짜 이렇게 다
정말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러분이 미완료 소득을 구한다, 임금 증가액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이 고용증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이 아까 말한 이런 정말 상시 근로자 수를 제대로 구하시나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면 아마 요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하는 것들, 요 8천만 원 요런 것들 아마 정확한 검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그냥 세무조정하는 분들도 약간 약하다고 저는 느껴져서 이게 나중에 조사받으시면 요 금액을 구하는 것들이 꽤 다시 검증을 들어갈 거니까 올해부터라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검증하셔서 공식을 돌아가기 바랍니다. 지금은 2021년에 미완료 소득을 검토하시는 분에 있어서 임금 증가분의 공식에서 근로소득 8천만 원 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18번 조금 어려우셨죠? 그죠? 요걸 잘 또 유권 해석 발급하셔서 11월에 나온 유권 해석이네요. 18번 마감합니다. 19번 가시죠. 자, 19번 여러분. 자, 5초만 먼저 잠깐만 읽고 계세요. 제가 히타를 잠깐 틀라고 움직여요. 읽고 계세요. 자, 저 읽어드려요. 전기공구법을 영유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들이 있는데 이게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입니까를 누가 물었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해라. 이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전선들이 이건 구축물이다.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인네 회사에 해당하는 거를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직접 물었더니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 전선은 구축물입니다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네요. 통합투자세액 공제 구축물은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9번 간단하게 끝나니까 좋네. 끝. 20번으로 가죠. 자, 용어가 좀 어렵네, 20번이. 자, 이건 뭐냐면, 자, 내국법인이 후순위 채권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중에 해당 채권 발행법인이 자본 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는 대손 요건이 미비해서 세무조정으로 손금 불산입했어요. 자, 요거 잘라서 할게요. 여러분이 일로 오세요. 채권을 샀어요. 후순위 채권 아시죠? 후순위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이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는데 이 발행한 회사가 망했을 때 A라는 법인이 발행했는데 그죠? 망했을 때 내가 이 채권을 회수하는 순서가 법적으로 후순위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못 받는다라는 얘기죠. 못 받아요. 그 대신에 금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투기 상품인데 이런 걸 했는데 자, 이걸 여러분이 10억을 샀어요. 10억을 샀으면 일반에게는 매도 가능 증권이겠고요. 매도 가능 증권일 거고요. 그죠? 이게 국제회계는 여러분 5초? 국제회계는 뭘로 갈까요? 뭘로 갈까요? IFRS는 이걸 뭘로 갈까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저 같으면 요거는 FVPL 금융자산 단기 매매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된다고 봐지네요.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FVPL이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일반에게는 요게 비유동이면 국제회계는 요게 유동으로 간다. 또 요놈을 연말에 평가를 할 때 일반에게는 요거는 프라마이나 OCI로 가고 기타 포괄손익가고 국제회계는 프라마이나 그렇죠. PL 단기 손익으로 간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이 A라는 회사가 망할 거라고 봐서 그렇죠? 회계감사를 받을 때 이 전액이 일단 손상 차손 매도 가능은 손상 차손이겠고요. 어쨌든 뭐 FBL 똑같은데 그냥 이것도 FVPL 금융자산 평가 손실 똑같잖아요. 다 비용이에요, 이건요.
비용으로 10억을 전액 다 감액을 했다. 그렇죠? 여러분 비용으로 전액 다 감액을 했어요. 마이너스로 잡았어요. 비용으로 잡았어요. 세법은 이런 게 손금 불산입됐다는 얘기예요. 이 A라는 법인에 이런 거에 이 회사가 아직 안 망했다는 얘기죠. 안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법의 유가증권은 이 회사가 완전히 뭐 그죠 망하거나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손금이잖아요. 아직 그대로 있어서 손금 불산입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읽을게요. 그 후 사업연도에 채권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폐지 결정을 받을 때 이 법인은 폐지 결정일로부터 그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까지 세무조정계약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용어 때문에 어렵네요. 파산 폐지라는 단어가 여러분을 괴롭히겠네요. 파산 폐지. 여러분이 주로 저랑 공부할 때 들으셨던 건 이런 얘기죠. 회사가 망하면 처음에는 파산 선고가 나오죠. 파산이 개시된다라는 겁니다. 파산 절차, 이제 파산 관제인이 법에 따라 날라와서 이 회사를 문 닫는 절차를 하죠. 문 닫는 절차를 해서 자산을 팔아서 이 채권 판돈을 채무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그래서 이걸 맨 마지막에 가면 파산 종결이라고 부르죠. 파산 종결은 이제 요 배분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 파산이 들어가면 내가 이 회사에 어떤 채권이 있는데 이게 파산이 되면 파산 종결일 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채권이죠. 주식은 선고일과 종결일 중에 그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심판이 있다고 배우셨어요. 원래 통칙에는 주식은 내가 이 회사 주식을 가지면 선고일에 손금해요. 근데 종결일도 선택할 수 있다고 심판이 나왔고요. 그래서 되는데 문제는 채권은 요 종결일이 속하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요 연도의 손금이란 말이에요. 연도인데, 지금 파산 폐지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파산 관제인이 왔어요. 관제인이 나왔더니, 자, 이 회사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산이 없어. 팔아서 뭘 갚고 말까 할 게 없어. 그래서 이런 파산 절차 자체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죠? 밟을 필요가 없어요. 밟을 필요가 없어. 파산 절차를 여러분 밟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문 닫아라. 이게 파산 폐지예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파산 폐지면 이런 절차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종결일이라는 개념도 없죠. 그러면 이미 재산이 없다라는 거니까 파산 개지 결정이 나올 때 그냥 세무조정으로 손금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뭐 시효까지 가라는 건 당연한 건데 시효까지 가라. 그렇죠? 근데 뭐 이것도 애매해요. 그냥 파산 폐지 결정일에 손금이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게 더 맞을 텐데 이때부터 이 채권의 시효 때까지 가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파산 폐지 결정이 나오면 이해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으로 추임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파산 폐지라는 용어가 여러분이 낯설어서 그랬습니다. 요게 여러분 20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저 10초만 계세요. 제가 살짝 지어놓고 21번 가니까 21번 읽고 계세요. 그냥 계세요. 계속 보세요. 그냥 뭐 지우는 거 뭐 10초도 안 걸려요. 자, 여러분 벌써 다 지웠어요? 중소기업 기본법 2조 1항에 따르는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이런 법에 따라 여러분
청년 내일채용공제에 따라 가입한 기업 부담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20조에 따라 선금에 산입을 하고 이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나왔는지가 약간 애매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게 내일 채용공제라는 걸 여러분이 그죠? 왜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법인이 어떤 이 근로자를 딱 서로 간에 합의가 돼서 우리 내일공제에 가입을 하자. 그렇죠? 그럼 그냥 좋아요. 개인은 한 달에 20을 낼게요. 20만 원을 낼게요. 그럼 회사는 40을 낼게요. 이래서 정기 적금을 들죠. 기본으로 5년짜리를 들고요. 5년짜리를 들고 그러면 이게 60만 원이 들어서 만기가 됐을 때도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전체를 다 이 근로자가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가 매월 40만 원씩 5년을 냈잖아. 그죠? 요게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다. 시행령 19조에 가면 20호의 요 조문이 있어요. 요거는 손금이다. 근데 이 내일채용 공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이 앞에 청년자가 붙는 것들이 또 다르다란 말이에요. 청년짜리는 뭐 3년짜리들이 있고 다 그래요. 그 문제는 요 법인세법 시행령 20호에 법을 규정해 놓은 법이 뭐냐면 요 법이 뭐 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그 둘째 줄에 보면 35조의 6에 의한 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원법에는 35조의 3 1항 1호 요런 식으로 지금 요 청년 내일채용 공제를 규정하는 조문과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일채용 이름이 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단 회사가 내는 건 손금이다라고 여러분 이건 유권 해석을 준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혹시 여러분이 이 원법의 시행령에 요 법에 요렇게만 나오니까 요게 아닌 것들은 안 되지 않아? 라고 할까봐 요 법조문과 다르는 청년 내일채용 공제도 됩니다. 요게 낼 때마다 손금, 그러니까 회계도 비용이고 세법도 손금이고요. 문제는 R&D 세액공제 있잖아요. 그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이게 지금 중소기업이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의 요 내일채용공제 회사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되거든요. 거기에도 요 청년 내일채용공제의 기업의 부담금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일채용공제 제도가 종류가 다양해서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해되셨죠, 여러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꽤 헷갈리실 수 있었던 조문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또 2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22번 이번에 10초만 시간 좀 주세요. 잠깐만 읽고 계실래요? 자, 잠깐만 읽고 계세요. 제가 약간 손에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좀 할게요. 자, 쉬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보고 계세요. 밴드 하나 붙이려고 그래요. 자, 다 했어요.
자, 또 제가 읽어드려요. 상승령, 그러니까 상속세법 시행령 59조에 있는 무채재산권을 평가할 때 있어서 평가기준 일정 최근 3년간의 수익금액이 없었을 때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어떤 평가기관, 이게 현재 한 2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네요. 특허권들 평가하는 기관이 이런 감정가액 및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적정한 겁니다. 참 어려운 조문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무채재산권 당연한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사실 영어권이죠. 영어권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특허권, 그다음에 실용신앙권, 또 디자인권 이런 권들이 있잖아요. 요런 그래서 요 상속세법 시행령의 59조에 가면 요 영어권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다. 또는 무채재산권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떤 수익금액, 매출액이죠. 손익계 한세 3년간 매출액으로 이렇게 하는 공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개발만 해서 이런 게 있고 그러한 어떤 수익 금액이 없다면 이거를 이런 평가하는 기관,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이런 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한 20개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 특허권을 평가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 동의하시죠? 그죠? 특허권을 평가하는 게 문제는 있다라는 겁니다. 특허권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으시니까 해주시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또 하나 아시죠? 회사가 특허를 만들고 R&D를 해서 사장님한테 특허를 사장이 내게 하고 그거를 그죠? 회사가 특허를 사요. 사장한테 다 부당행위입니다. 그때 그런 평가 금액을 이런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좀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평가는 적정해도 그죠? 누가 받은 국세청이 접근하는 건 이거예요. 평가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R&D 그 특허를 내는 기본적으로 투입한 노력을 회사가 하지 않았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치고 들어와요. R&D 비용이 회사에 잡히시면 전부 다 부당행위로 그건 손금산입 특허권 마이너스 입금산입 부당행위 상여로 터집니다. 워낙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무채재산권들 평가하는 기관이 특허청장이 정하는 감정기관이 있구나. 한 20개 정도 있다네. 꼭 지정 안 되니까 특허청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겠죠. 그런 데 가서 평가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내용만 길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죠? 착한 임대인 이런 거 세액공제해 주시는 거 너무 잘 알아서 이게 이제 올해 일단 2021년에도 임대료가 인하되면 인하된 금액 임대료를 줄여준 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를 한다라는 거 다 아시는 건데 여기서 저 문제가 실제로는 소상공인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만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이제 백화점이라고 돼 있고요. 월별로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다 임대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는 정액이 아니라 월별 매출액의 그쵸? 20%를 받을 게 요게 임대료란 말이에요. 임대료를 요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요 20%를 어려우니까 15%로 그럼 이게 정액의 임대료가 깎인 건 아니죠. 매출액에 따라 다르니까 요 매출액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에 따라 옛날에 20%를 택했을 때와 인하해 준 거 요 차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그 뜻이죠. 이거 워낙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할까봐 정액으로 줄어들면 좋지만 매출액의 몇 프로를 떼릴 때는 어떻게 해라. 인하되기 전과 인하된 후의 걸 차이로 공제 금액을 구하시면 된다고. 전 이게 더 중요한데 밑에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랑 별도로 징수하는 전기요금 관리비가 있죠. 관리비를 어렵죠. 안 받을게. 여러분 이거는 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월세 세액공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요 관리비는 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요 관리비를 인하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거는 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라는 유권 해석입니다. 다음에 24번. 이거 왜 이렇게 간단하나 그렇죠? 자, 최대 주주중이 주식을 상속 증여하면서 최대 주주 할증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 주주 등의 주식 등에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상속세법에서 상증법에서 주식을 평가라는 규정이 있죠. 비상장 주식들 규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에 최대 주주는 20%를 할증한단 말이에요. 할증한다고 더해줘요. 평가 금액에다가. 중소기업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평가 금액을 20%를 할증하는데 최대 주주에 대해서 그때 이 최대 주주니까 이 최대 주주를 판단할 때 이제 요새 이 우리 사주가 꽤 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 사주가 있다. 전체 주식이 100%인데 그중에 우리 사주가 10%를 갖고 있다. 그러면 발행 주식 총수를 90%로 보고 이분이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요 비율을 따져서 최대 주주 여부를 따져줘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건 여러 군데서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요. 자, 우리는 최대 주주라는 거는 정의마다 다 다릅니다. 몇 프로가 최대 주주다. 그건 보시면 되는데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게 있죠.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 10% 정도 갖고 있기는 쉽지 않고요. 이러면 어쨌든 전체 주식에 우리 사주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뺀 주식에 그죠? 우리 최대 주주님들이 갖고 있는 요 비율이 요걸로 몇 프로인가를 따져라. 전체가 아니라 이건 일관된 문구예요. 근데 궁금하니까 또 물어보셨고 당연하게 우리 사주는 빼세요라고 답이 나온 겁니다. 이 14번 유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증법이지만 우리 법인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법인과 관련된 거면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25번으로 가십시다. 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청구법인이 취득한 영업권 금액은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에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외부의 해당 사업을 매각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영업권이 사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영업권 상각 금액이 송금이나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청구법인의 영업권 상각액을 손금 불산입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10초 빨리요. 무슨 말일까 고민해 보실래요? 그냥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시고 무슨 유권 해석이에요? 저한테 답을 듣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영업권은 제가 워낙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잖아요. 고민하셨어요? 이제 일로 오세요. 자, A라는 법인이 아마도 어떤 다른 법인의 그죠? 어떤 하나의 사업부를 인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양수도입니다. 이런 건 그렇죠? 영업 양수도야. 그리고 여기다가 흔히 말하는 알파 권리금, 다른 말로 가면 영업권을 초하여 뭐 100억을 줬다 그러자고요. 이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부들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줬어요. 그래서 A 법인은 영업권이라는 걸로 100억을 회계 처리를 했어요. 일단
회계야 이런 계약에 따라 줬으면 영업권이지만 제가 수업할 때 무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법인세법에서 영업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요. 왜 우리가 이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100억을 줬냐? 이게 그만한 어떤 기가 막힌 영업상의 비법이 있냐? 지리적인 조건이 있냐? 거래처가 있냐? 상호가 뭐가 이러냐? 법에 규정되고 있죠. 시행규칙.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줬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평가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줬어? 100억을 준 이유가 뭐 어떤 그죠? 지리적인 여건이 좋아, 상호가 좋아, 영업상의 비법이 있어, 거래선들의 우선적인 게 있나?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준 게 나오면 세법이 인정하고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죠. 그럼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대다수예요. 그러면 이건 세법이 영업권을 선금산입 영업권을 마이너스 유보 물론 입금산입에서도 기타야 동시에 익손금을 때려서 세법은 영업권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요놈은 나중에 영업권이 선금불산입돼서 유보로 죽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경우는 이 영업권이 인정이 됐어요. 인정이 됐는데 문제가 있어요. 영업권을 상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각을 일반회계는 20년 이내 기간에 상각을 하고 국제회계는 뭐 상각 안 하고 손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회사는 상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업이 이 A법인이 이 인수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어요. 관련된 사업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일단 상각이 들어갔는데 회사는 당연히 세법이 인정되는 영업권이니까 이 상각이 손금입니다라고 주장했더니 국세청 과세관청은 감가상각 자산은 그렇죠? 사용일로부터 상각이 가능하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회계는 사용 가능일이고 실제로 세법은 사용일이에요. 사용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계는 정상적으로 영업에 그 제품 생산에 투입한 날이지만 영업권도 똑같죠. 무형자산도 똑같이 사용일이니까 내가 인수한 사업을 해서 외부로부터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일으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가객이 손금 불산입했다. 그리고 심판가소도 이긴 거예요. 국세청이요. 그러니까 영업권을 인정하냐 안 하냐로 싸움이 붙은 건 아니었어요. 이건 과세관청도 이 지급한 영업권은 세법의 영업권으로 봐줄게 했는데 여기 걸렸죠. 사용하지 않았잖아. 니네가 이 사업을 준비만 하다가 왜냐하면 이 회사가 또 이걸 또 다른 법인에게 또 양도한 사례였어요. 내가 준비만 하다가 넘겼어요. 넘기면서 이 기존의 영업권의 일부를 상각한 게 부인됐다라는 거예요. 부인됐다. 근데 이건 그러면 아니 회계사님 이게 손금 불산입이 됐어도요. 유보 아닌가요? 그럼 팔았으니까 팔 때 손금으로 추임받으면 되잖아요. 이럴 수 있으신데 이게 지금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거는요. 그렇죠? 이거는 유보가 아니라 그냥 기타 사회 유출 빠져나가서 나중 손금 추인이 안 돼요. 요거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들이 무조건 팔면 손금이다 아니에요.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팔면 그렇죠? 이건 유보가 아니라 기타로 빠져나가서 나중에 손금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금액이 꽤 컸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25번은 좀 어려우셨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자, 26번 뭐 이건 별로 어렵지 않네요.
우리가 조특법 6조에 가시면 조특법 6조에 가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있죠.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감면해 드립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보통 일반적으로는 바뀌죠. 여러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당연히 감면을 받아요. 조특법 6조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 회사가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해서 감면을 받다가 다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러면 이사한 연도부터는 감면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면이. 그건 당연한 건데 안 돼요. 그러다가 다시 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감면 기간이 있잖아요. 뭐 각수함 소득이 나올 때로부터 뭐 5년이다, 5년. 그런데 아직 그 감면 기간이 살아 있어요. 감면 기간이 살아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사간 연도, 수도권으로 이사 갈 때 그 연도는 안 되는데, 그죠? 내년에 이사 갔다. 그런데 아직도 원래 감면이 5년이면 5년 안에 살아있다. 누가 물어볼 만해요? 감면, 남은 감면 기간 동안에는 다시 창업 감면이 되는데, 문제는 더 중요해요. 다시 이사 갔죠? 이게 7월 1일 날 이사 가도 올해 1년치가 다 감면된다는 요게 재밌었어요. 이사 간 연도부터 한 요 7월부터 12월분이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올해 1년 이사 갔으면 올해도 전에 1년치 전액 다 감면이 됩니다. 아이고 이런 건 좋은 유권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조특법은 법이 여러분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유권 해석이 나오면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27번을 딱 여니까 그냥 아주 기겁하겠네요. 밑줄 이건 뭐 거의 진짜 그죠? 제가 강의할 때 밑줄 300개, 400개라고 쳤던 놈이 또 한 번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심판 사례로. 너무너무 민감하고 작년 12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입에 거품 물고 강의할 겁니다. 요거 다 지우고 할 겁니다. 잠깐 빠져나갑니다.